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신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시고 너무 디테일하시고 생활형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아시지? 생활형 대통령 같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 일자리 정책이 없다. 특히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의 정책이 좀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어젠가 바로 여러분들 청년 일자리 얘기하시고 그런 거 바로 봤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바로 좀 조언을 드렸다 했더니 바로 청년 일자리 정책 바로 그 어떤 그 방안이 나오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어떤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는 좀 정치의 흐름을 좀 크게 보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떤 지금 민주당과 어떤 국힘당 또는 정치권의 싸움에 웬만하면 휘말리면 안 돼요. 대통령은 절대 대통령은 휘말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면 그걸로 민주당이 알아서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민주당이 힘을 얻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민생 그리고 경제 요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싸움은 국회에서 하든가 정치권에 해서 싸우는 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제가 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힘당이나 이런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 말 한마디가 어떤 저쪽 정치 세력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 끌어올리고 지지율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얘기고 대통령의 유일한 힘은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게 선거도 이길 수 있고 개혁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같이 하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국민들과도 토론을 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 근데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 뭐 장난 아니죠. 지금 말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제 방송 많이 봤죠. 이 방송도 들어오신 적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제도전 사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요즘 부쩍 청년들의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셔갖고 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에 간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원래는 이번에 중국의 그 왕이 장관이 와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간다. 그거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 관례나 이런 걸 떠나서 먼저 가는 바람에 중국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을 환대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실용을 위해서는 나는 진짜 아직도 그 트럼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상 짚으면서 설명하는 거 그게 국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와닿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전체적인 그 뉴스나 어떤 그 언론 그리고 정치권을 좀 해석을 해드리면 어제 제가 방송 이맘때 권난동이가 드디어 구속됐죠. 권난동이 구속되고 오늘 한학자가 오늘 아침에 그 출석을 했죠. 그래서 그 오늘은 김건희 특검에서 권선동이도 어디서 구속시켰냐?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한학자가 오늘도 김건희 특검으로 출석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건 누구냐면 김상민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서 지금 구속 대기 중에 있어요. 김상민.
오늘 김상민 또 방송 제 방송이 끝날 때쯤은 김상민 구속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밤마다 계속 구속 소식들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어제 여러분들 권선동의 어떤 구속이 왜 의미가 큰지 딴 데서 제가 오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되게 큰 의미를 좀 말 안 하더라고. 그냥 통일교와 뭐 1억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권선동의 구속의 의미의 가장 큰 권선동 구속의 큰 의미는 내란 특검에서 여러분들 권선동을 구속시켰죠. 다른 특검도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을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시켰다는 것은 이제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나 거기 계엄에 가담했던 애들을 영장을 칠 수 있는 굉장히 그 수사에 동력이 붙은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현직을 구속시켰으면 내란 특검에도 지금 추경호나 그 당시에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있는 애들 현직들 9명 정도를 내란 특검에서 보고 있잖아. 그래서 다른 특검도, 특히 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 있죠. 누구죠? 그 국회의원이랑 그 국힘당의 그 의원들, 최병 특검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현재 권선동은 현직 1호로 구속됐지만 내란 특검이나 최병 특검에서 임종득 구속시키는 이제 수사의 동력이 됐다가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한 특검만 하는 게 아니라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현직 의원들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수사가 이제 점점점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 동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권선동 윤핵관의 핵심 현직 1호 1억 원 통일기업으로부터 수수 증거인멸에 염려, 그래서 구속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권선동의 구속이 왜 심각하고 왜 국힘당에게 치명타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단순히 권선동은 윤핵관의 핵심이었고 통일교부로부터 청탁성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대선 개입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큰 사건이에요. 통일교가 청탁을 하면서 대선에 개입, 종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종교를 끌어들여서 대선에 이용했던 그 청탁의 통일교의 한학자, 그 종교를 이용해서 당내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윤핵관의 권선동, 이건 여러분들 누가 봐도 통일교가 대선 자금을 대주고 이 대선 자금이 국힘당의 지역 사무실로 다 퍼졌고 결국은 통일교의 돈으로 대선을 치른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힘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계엄 해제의 방해가 아니다. 내란의 옹호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국힘당 전체가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면 이 통일교, 이 부정한 대선 자금으로 치른 대선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불법 대선 자금으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국힘당의 정당 해산 사유가 가장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한학자는 지금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고 있죠. 한학자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태까지 자기는 뭐 돈을 준 적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누구예요? 그 성우예요? 뭐 대변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더니 그냥 오늘도 출석할 때 그냥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좀 신비로워 보였을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에 뭔가 저 한학자는 자기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할 때도 여기 위에 높은 데 이렇게 앉아 있고 누군가가 밑에서 대신해서 막 읽는 모습을 보면서 한학자의 목소리를 진짜로 실제로 듣지를 못했거든. 오늘 갈 때는 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파서요. 그냥 할머니야. 아파서요. 권선동한테 돈 줬습니까? 나중에 들으세요. 아니 신비감이 다 깨졌어.
신비감이 다 깨졌어. 뭔가 뭐 참 어머니, 뭐 문선명의 뭐 후계자, 뭐 그 뭐 참어머니 통일교회 총재 막 그래갖고 뭔가 신비감이 있을 줄 알았더니 왜 특검 조사 안 나왔어요? 아파서요. 에이, 나 진짜 나 신비감이 다 깨졌어. 응? 그래갖고 그냥 수술하고 아파서요. 말이라도 하자 말지. 응? 근데 제가 보면 특검이 한학자 구속영장 반드시 칩니다. 이게 왜 칠 수밖에 없냐면 여태까지 특검이 통일교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랑 뭐 그 변호인단이랑 만났다 이런 소리들이 들었다 보니까 지금 통일교 한학자를 구속영장을 안 칠 수가 없어요. 벌써 특검이 한학자에 대해서 5가지 혐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 다 무거운 사건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다 무시무시한 죄야. 정치자금 그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대줬다는 거.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이걸 해주고 YTN 사건이나 캄보디아의 어떤 YTN 인수 문제나 캄보디아 문제, 그 다음에 통일교 어떤 직원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달라 이런 것들 대통령실. 그 다음에 정당법 위반,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업무상 횡령, 통일교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정치자금법으로 냈기 때문에 횡령 혐의.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그 비서실장, 제가 진짜 실세는 여자 그 비서실장 정모 씨라고 했죠. 저번에 특검에 출석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그리고 비서실장이 따로 있는데 이 정 비서실장이랑 윤영호랑 공모를 해서 2022년 권난동이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2억 1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의혹. 여러분들, 통일교가 관봉권을 쓰는데요. 통일교는 여태까지 보면 관봉권을 쓴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없고 이런 현금을 매주 은행에다가 맡기는 데가 은행 가면 그냥 VIP래요. 응? 은행 가면 그냥 VIP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받는 그 돈 자체 관봉 뜯지도 않는 거를 그냥 한학자에게는 그 통일교 한학자에게는 넘겨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있어갖고 제가 보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한학자가 왜 오늘 특검이 출석하라고 해주지 않는데 자진 출석을 했을까? 권선동이가 구속될 경우, 권선동이가 구속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특검 쪽에 좀 알아보니까 대부분 진술을 술술술술 했대요. 이건 뭐냐면 권선동이의 압력과 협박 이런 것들을 오히려 권선동에게 떠넘기는 이제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입장,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어떤 통일교에게 모든 문제를 묻는 것보다는 어떤 국힘당이나 이쪽으로 해갖고 자기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권선동 구속, 그 다음에 한학자 출석은 권선동의 어떤 구속 여부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체로 대부분 다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제 김상민 검사 영장 심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서 이종섭을 수사했어요. 런종섭, 호주 대사로 도망갔던 런종섭. 왜 그러냐면 런종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혜병 사건과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최혜병 사건과 연관도 있지만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런종섭을 왜 수사했냐면 런종섭이가 도망갈 때 그 비자는 누가 사실상 호주 한마디로 출국 금지된 놈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갖고 도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입국할 때도 말도 안 되는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입국하는 그런 과정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은 이종섭은 최혜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이고 내란 특검은 런정섭이가 그 이후에 도망가는 과정 그리고 들어오는 과정을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여인영과 노상원에게 너희들 폴리바게닝을 사실상 제의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불면 왜 그러면 여인영이나 노상원은 무기지정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얘네들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노상원이가 입을 벌리게 되면 내란의 최종 보스는 김건희가 나올 수가 있고 여인영 또한 내란 설계가 언제부터 돼 있는 기초적인 근본적인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인영과 노상원에게는 내란 특검에서 폴리바게닝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뭔가 이제 나오겠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좀 좋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내란 특검에서 여인영과 노상원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다라는 건 뭐죠? 수사가 잘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치? 수사가 잘 안 풀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저것들이 뭔가 수사가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지금 돌파구가 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선가 멈춘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 멈췄기 때문에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인영과 노상원이가 불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입 다물고 있어서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권선동 구속 그리고 통일교 청탁은 대선 개입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시각은 보셔야 돼요. 그냥 권선동이가 구속됐다 그래갖고 와 이게 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대선 개입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좀 맞춰달라. 제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동이가 구속이 된 다음에도 야당인 것이 죄다. 특검 압박에 국민의힘 위기감이 증폭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인 것이 죄가 아니라 윤석열과 내란을 일으킨 게 죄죠. 안 그래요? 어제 장동혁이도 개소리를 하고 권선동이도 개소리를 하는데 권선동이 구속이 야당이라서 구속된 게 아니죠. 응? 본인들만 야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국혁신당도 야당이고 진보당도 야당이고 사회민주당도 야당입니다. 야당이 죄가 아니라 내란이 죄인 겁니다. 내란이 죄. 이런 것들을 언론이 좀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건 뭐냐? 특검 압박에 그러니까 자기를 시작으로 이제 국힘당이 전면적으로 이제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는 날 잊지 말아요. 날 버리지 말아요. 날 떠나지 마. 권선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발부가 된 다음에 바로 SNS에다가 이제 시작됐다. 야당 말살이 시작됐다라고 이게 쓴 것은 나 버리지 말아줘. 날 잊지 말아줘. 나 지켜줘. 이거예요. 나 지켜줘. 추접스러운 새끼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단 오늘의 단신 2개만 더 할게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김용현이가 PC 교체하면서 증거인멸 됐다라는 거 어제 기사에 나왔었죠. 김용현이는 처음에 박정훈 대령 편이었어요. 이 도라이 아시죠? 얘가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 외압을 있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 뉴라이트 이게 처음엔 박정훈 대령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종섭 전화 받고 나서 태도가 180도 확 바뀐 놈이에요. 근데 저게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을 긴급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인권위 왜 그러냐면 제가 국방 쪽의 인권위의 담당자였어요. 김용현이가. 근데 바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현이가 PC를 2달 전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특검에 시작되고 이제 수사가 올 것 같으니까
이건 바로 이런 것들은 특검이 좀 조사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 군 쪽에 좀 아는 사람들한테 제보를 좀 받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 안규백 장관이잖아요. 민간 출신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군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가 팍팍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안기백 국방부 장관이 대놓고는 이것들이 개기지는 않는데, 아직 군 수뇌부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군 전체가 어떤 과거의 어떤 육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충성도에 비해서 그런 충성도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라고 얘기들이 나와요, 간간히. 근데 안기백 장관도 지금 뭔가 실수했어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이 안기백 장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했어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국방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응? 응? 병 거지 같은 새끼. 지금 국방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아직 내란 사건에 대해서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됐죠. 지금 대가리들은 막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 내란에 가담한 장교들 있죠. 뭐 대위, 소령, 중위, 이런 애들이 줄줄이 진급을 하고 있대요. 이걸 왜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국방부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다고 하면서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라는 지침을 세웠대요. 아니, 내란에 가담한 게 이거는 사실 예전 같으면 사형당해야 될 놈들인데, 내란 사태 관련한 내용은 진급에 미반영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철저한, 우리는 지금 내란의 진상규명을 묻고 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일반 장교들의 승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안고 투입됐던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응? 대표적인 게 누구냐? 내란 수계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도왔던 수도 수방사의 33 군사경찰 경호대 대장과 수도 방위사령부 55 경비단장 정작과장 등도 진급 예정자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윤석열 체포 방해를 도왔던 놈들이 진급에 포함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응? 지금 국방부가 특검에 의해서 기소됐거나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란에 상관없이 진급에 이상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정보사 장교들 있죠. 이 정보사 이번에 내란 계엄에 깊숙이 가담돼 있죠. 정보사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시로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받고 선발한 인원들이라는 게 지금 더 문제예요. 지금 정보사 장교들 지금 진급의 보상을 받고 선발된 놈인데, 이런 놈들이, 응? 이놈들 지금 특검과 갖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작전인지 몰랐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들이 어디까지 내란에 장교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거를 전모를 밝힌 다음에 군내 인사도 일어나는 게 맞죠.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였습니다. 네, 조이대 단죄 못하면 내란 척결 실패한다라는 오늘 제목인데요. 조이대가 오늘 여러분들
기자회견을 했죠. 3초 기자회견. 3초짜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는 만난 적 없다. 3초짜리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덕수와 만난 적도 사건 처리 논의한 적도 없다. 3초 컷. 입장 내고 퇴장을 했어요. 어떤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질문도 안 받았어요. 아니 17일 퇴근길에 오늘 퇴근길에 모습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의 수고가 많다는 말만 남긴 채 3초 만에 대법원 청사를 떠났습니다. 누가 어떤 입장문을 글로 냈죠. 냈는데 기자회견이 아니라 글로 내고 그러고 도망갔죠.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은요 어떻게 이제 시작된 거냐면 이 녹취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이라는 옛날에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넷이 모여서 그때 그 4월 7일 날 윤석열 탄핵된 3일 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제3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것까지는 조희대의 육성이 담긴 내가 이재명 알아서 처리할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내가 들었더니 그 넷이서 만나갖고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가 들었다. 이게 지금 현재 알려졌고 이게 녹취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해준 게. 근데 오늘 좀 새로운 국면이 뭐냐면 다른 녹취도 존재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권 관계자가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다. 응? 아니 그건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서영교 의원이 발표한 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얘기를 정말 이 만남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 명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희대가 한덕수와 만난 적도 없고 사건 처리를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오늘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녹취록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걸 떠나서, 그래 조희대가 지금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민주당 뭐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물러나면 내란 자체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제가 해방 이후에 처음 맞는 사법부,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본인들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배계급이 사법부입니다. 이 사법부의 그 앞잡이가 바로 조희대죠. 지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여기서 물러서거나 주춤하면 끝장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희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무죄를 단 7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했냐? 응? 이거를 가지고 반드시 이거 조희대 특검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보면, 응? 이거 조희대 특검이라도 해야 되지,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어설프게 지금 사법부를 건드렸어요, 민주당이. 근데 건들 이유는 차고도 넘쳐요. 근데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 단 한 번도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이 77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본인들이 어떤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검찰 배후에는 대한민국의 법원과 판사들이 동조해줬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된 겁니다. 이 조희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더 세게 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 말도 안 돼. 대선 개입이에요 진짜. 왜 그렇게 해야만 했냐? 이게 여러분들 왜 민주당이 상설특검 또는 특검법을 발의해갖고 조희대를 수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희대 사퇴합니다. 법원의 검사들과 판사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지금 조희대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시민들이 조이대의 과거 이거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가 내란 특검과 동시에 조이대도 왜 대선 개입했냐라고 하면서 조이대는 즉각 내란의 수사에 타겟이 됐었어야 돼요.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내란 사태의 주범이었던 이 조이대, 저는 사법부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한 발 뒤로 빼거나 역풍 타령하는 순간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치기 당할 수 있고, 거기에 직위원회의 저런 재판, 저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또 풀어줄 수 있는 사태가 올 수 있고, 지금 현직 부장판사가 제대로 지적을 했어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판사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냐면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송승용 판사예요. 이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송승용 부장판사가 뭐라고 지적했냐면, 조이대한테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유감이라도 표시해라. 응? 왜 대법이 대선 앞두고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지, 직위원을 겨냥해서는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를 왜 공개 안 하는지, 응? 이거는 사법 불신을 조이대가 야기시키고 있다. 정말로. 응? 이 송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이 송승용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 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자고 했어요? 직위원 같은 새끼가 윤석열 탈옥시키고 말 같지도 않는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짜로 계산하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윤석열 거의 탈옥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위원에게 이 내란이라는 큰 계엄 사건, 친일 쿠데타 사건을 맡기지 못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고 일어나갖고 결국은 들끓어갖고 저런 사람에게 못 맡긴다. 뭐죠? 이거는 사법의 불신이잖아요. 결국 직위원회가 사법의 불신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고요. 응?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란 재판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직위원이고,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하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윤리감사 근거 없는 음해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란 재판부에 대한 입법 추진은 그 명분을 잃게 되가.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걸 법원에서 반대하면 직위원회가 깨끗하고 당당하다는 그 윤리감사의 결과를 발표하라 이거예요. 응? 그리고 마지막 이 송승용 부장판사가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요. 조이대한테. 엄혹한 시절을 거치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을 지켜온 사법권의 독립은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사법부의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관들의 지금 자긍심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멋있죠?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이런 판사도 있어요. 송승용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런 판사 직위원이나 어떤 조이대 같은 판사만 사법부에 남아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조이대가 자기는 한덕수 회동을 부인하니까 끝까지 가겠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이거 절대 넘어가면 민주당 이거 오히려 끝장납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거 끝까지 민주당이 조이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냐면, 조이대는 반드시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성비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이대 탄핵도 다 준비돼 있고,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판사들은요 좀 점잖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가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법원 분위기가 민주당이 조금만 더 하면 조이대 스스로 사퇴할 것이다 라는 기류가 많대요. 오늘 송승용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내란 전단 재판부 12.12나 5.18처럼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법원 내부 기류는 조이대 사퇴 전망을 얘기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법관들은 이럴 때 수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대요.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대법원장의 용태가 재판부 독립 지키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하게 조이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뭔가 지금 칼을 뺐잖아요. 여러분들 조이대가 사법부 수장으로 있고 조이대가 지금 내란 재판을 직위원 같은 애를 세워놓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단죄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단죄가 힘들다라고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왜 끝까지 조이대랑 싸워야 되냐면요. 조이대를 그 자리에 놓고 무슨 사법개혁을 논합니까? 제가 며칠째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조이대를 사법부 수장으로 놓고 무슨 사법개혁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어떤 사법개혁에 아무 의미가 없죠. 조이대를 단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시작 아닙니까? 제 말 맞죠? 응? 아니 조이대를 단죄하는 게 사법개혁의 시작이 돼야 되고 직위원을 단죄하는 게 사법개혁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대법관 증원, 대법관 평가제, 법원 판사 평가제 이런 것들은 그 후순위 문제입니다. 조이대나 직위원을 그대로 이 내란 특검을 내란 재판을 맡겨놓으면서 무슨 사법부의 개혁과 사법부의 어떤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이대를 단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만한 거예요. 혼나야 됩니다. 어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1심 무죄의 사건을 어떻게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돌려보냅니까? 아니죠. 1심 유죄가 났었나? 그리고 2심에 무죄가 난 거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죠. 진짜 나쁜 놈이죠. 아니 그렇잖아. 나는 우리가 대통령 2심에서 무죄 난 거를 대법원에서 뒤집어 갖고 지가 대선에 개입한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 조이대 정청래 대표님이나 민주당과 조이대 싸움에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검찰 그 뒤에서 대한민국 70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기득권의 최정상에 있는 조이대 같은 이런 놈들은 반드시 탄핵 또는 저는 민주당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이대 탄핵안 통과시키면 쟤는 바로 사표 던질걸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은 헌재랑 동등하다고 생각해. 근데 대법원장이 헌재 이렇게 앉아갖고 피청구인 조이대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법관들은 자기네가 헌재 소장이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되면 이게 헌재 사건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 법정에 서거나 그런 것들을 꺼려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2심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될 때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탄핵이다. 한 번도 안 당해봤거든. 그렇죠? 판사 탄핵 안 당해봤거든, 저 새끼들. 저거 무조건 2심 재판 날짜 잡는 새끼부터 순서대로 탄핵하면 저 새끼들 전부 만세 부른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경고를 하니까 재판 날짜를 연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노린 건 그거예요. 판사들의 심리 상태였어요. 판사들의 심리가 탄핵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요. 굉장히 불명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판사들이 헌재에 끌려가는 자체를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힘을 실어드리냐면요. 계속 민주당에게 우리 시민들이 조이대 수사하라, 특검, 조이대 특검 또는 조이대 탄핵 여러 가지. 아니 조이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대법원장이 대선을 개입했는데 그걸 왜 눈 감아줘요? 사법부가 독립하라 그랬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입법부가 저런 사법부에 대선 개입 같은 거는 견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행정부는 행정부이라고 사법부는 사법부이라고 입법부는 입법부라는 게 사건 분리가 아닙니다. 상호 견제를 통해서 부패하지 않게끔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사법부가 부패하고 대선 개입했다는 거는 정치 개입을 한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국회의 몫이에요. 응? 반드시 조이대는 수사 받아야 돼요. 특검에서 조이대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쫄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화영 것까지만 하고 1부는 마칠게요. 우리가 설마 했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검사실 내 녹화영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예요. 얘가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로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얘기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얘기를 했더니 수원지검은 뭐라 그랬냐고 다 거짓말이다. 그런 적 없다. 수원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발표한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이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도 있고요. 그 당시에 경비와 감시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 당일 출정 일지 등을 근거로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날 수용자 신분이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 다음에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술 파티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여태까지 발표했던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박상영 검사는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무근이다.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 검사들이 술 마시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술 마시고 진술을 회유한 거예요. 술 마시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시켰다라고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술 마시고 진술을 회유하고, 이게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예요. 김성태 생일 때는 여성까지 동행해서 케이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쌍방울 임직원들도 외부인이 검사실 출입증을 폐용한 채 상주했으며 김성태 부하들이 여기 상주하고 있었대요. 지금 하여튼 이 사건들을 보니까 오히려 출정을 담당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수차례 불법 행위를 제지하려 했으나 박상용 검사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이를 묵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박상용 검사는 바로 즉각
지금 즉가 이거는 특검에서 수사할 게 아니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게 특검에 포함돼 있나? 이거는 바로 지금 박상현 검사랑 이 수원지검 애들은 바로 지금 수사를 해야 돼요. 이게 잠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여러분들 특검에 포함돼 있나요? 응? 어떻게 됐나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게 특검에 쌍방울 대북 송금 없죠. 그러면 이거는 5만 명 총원 내가 알기로는 이거 이미 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잡아오면 되죠. 뭐 영국으로 팀은 못 잡아오네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회의에서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증언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그냥 이재명 죽이기였잖아요. 2022년 9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3년 가까이 이화영 부지사가 수감 중에 있는데 검찰은 2019년에서 1월에서 4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해 7월부터 1월까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라고 판단해서 총 800만 불이라고 연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전부 나중에 박상용 이 새끼 잡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치 박상용 공수처에서 잡아야 되네. 이건 박상용이는 공수처에서 잡아내네. 그럼 박상용이를 뭘로 여러분들 잡으면 되냐면요. 검찰권 남용. 그쵸? 증인을 회유하고 이거 검찰권 남용으로 얘는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수처 지금 이거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처럼 파렴치한 형태를 보이는 검찰이니까 해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권 남용, 그 다음에 조직적 은폐까지 하는 중대 범죄예요.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만간 제가 좀 어떻게 이제 공수처 제가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고 박상용 저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법무부도 취재해보고 민주당도 취재해보고 해서 저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계속 체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오늘의 1번, 2번. 예. 네, 지금 장동혁이가요. 국힘당 내란당의 장동혁이가 윤석열 면회를 신청을 했어요. 윤석열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이 구치소에서 불어를 했습니다. 불어. 속으로는 아쉽다. 겉으로는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윤석열에게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불어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속으로는 만세를 불렀고 겉으로는 윤 어게인을 외쳤던 애들한테 배신자 소리를 들으니까 세력들을 달래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에 추가 조사가 있어서 윤석열의 면회를 불허했다라고 밝혔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장동혁이가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윤 어게인 뿐만 아니라 지금 21일 날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죠. 국힘당. 지금 벌써 국힘당 제가 거기 가입이 돼 있거든요. 단톡방.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각 지역에서 100명씩 대구로 직결시켜라. 각 지역위원장들 막 이런 명령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봤더니요. 총동원 지금 국힘당 단톡방에서 요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갖고 오지 요거.
모이자 동대구역으로 모이자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 요지를 떨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애들 있죠. 여기 김정재, 여기 추경호, 이게 그 정점식이 임계, 그다음에 여기 송원, 여기 있는 새끼들만 싹 잡아놓으면 우리나라 깨끗해지겠네. 내가 보면 여기 박덕음이부터요. 그렇죠? 여기 있는 새끼들 딱 봐도 내란 수계랑 거의 공범이네요. 그래서 지금 100명씩 21일 날 모여달라고 하는데, 웃긴 게 뭐냐, 사람이 안 모이면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가 구속된 거는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들 달래기에 나서면서 요번에 그 집회 때는 윤 어게인 이런 거 못 쓰게 했대요. 겉으로는 극우와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요번에 윤 어게인 이거는 못 쓰게 했대요. 피켓이나 그런 거. 그러면 걔네들은 안 쓰나? 응? 지금 얘네들이 그럼 왜 윤 어게인을 못 쓰게 하냐? 어떻게 보면 극우랑 거리를 두는 척하고 반정부 여론을 끌어내라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반정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지금 극우들이, 내가 요즘 동네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스톱 더 스틸 그래갖고 선거를 훔치지 마라, 요거 문구들을 어떤 새끼들이 걸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옆에 뭐 QR 코드 있고 막 뭐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가면을 가리니까 시진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막 아직도 현수막이 막 있더라고. 그래서 그 극우 보수 단체들이 쓰는 뭐 스탑 더 스틸, 윤 어게인 이런 것들은 못 쓰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100% 얘네들 들고 나옵니다. 100% 들고 나와서 싸움 날 거예요. 100% 들고 나옵니다. 제가 보면 국힘당은요, 원래 우리가 정치는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 정교 일치입니다. 통일교, 정광훈의 사랑교회, 소년부의 세계르게 정교 일치. 여러분들 정교 일치가 어떤 때 시대 때 그랬죠? 중세 시대 때 그랬잖아. 중세 시대 때 거의 그 카톨릭이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고, 그 카톨릭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정부 악마화 시키고 처단하는, 거의 왕정 시대의 정교 일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왕정 시대의 정교 일치, 정교 일치. 네, 그래서 근대 국가의 원칙 정교 분리를 무너뜨리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내란 정당. 종교의 자유 운운하면서 특권 요구하고 앉아 있고, 결국 종교로부터 돈 쳐받고 결국 대선 치렀던 정당, 그런 정당이죠. 그다음에 제가 국힘당이나 국힘당이 어떤 저런 시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해 안 가는 게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시위를 하면서 성조기를 흔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빼고. 응? 쪽팔려 죽겠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내 시위를 하면서 성조기 흔드는 새끼들은 없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나 지네 나라 시위할 때 미국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성조기 들지. 응? 시위 때 성조기 흔들어대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쪽팔리게. 아유 진짜. 아직도 정권 교체를 해도 숙미 친일 변함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정권을 교체해도 숙미 사상과 친일 사상들이 변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 뿌리 깊게 뭐 한일 의원 연맹단,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권 안에서도 좀 슬픈 얘기지만 보수 친일 인사들이 한일 관계를 주도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일 관계의 중요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면 한일 포럼이래요.
한일 포럼인데 일본에서는 이란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1993년 김영삼이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호소가와 모리히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일 포럼이 민간 대화의 창구인데, 이 민간 대화의 한일 포럼의 이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봐야 되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대표 이 한일 포럼의 33명을 알려드릴까요? 노무현 정권 때 주일대사, 노무현 정권 때 그 당시에 주일대사였던 사람이나 이명박 정권 때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신각수, 윤덕민, 박철희 등 주일대사 출신이 4명이나 들어있고요. 전부 노무현 정권 때 인사를 빼면 보수 정권 때 시절에 대사를 지낸 사람들이 이 한일 포럼에 다 들어가 있고요.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박 전 대사, 진장수 전 오사카 총영사,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불러들여 왔는데도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런 애들이 한일 포럼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그래서 정권 뺏기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좀 비참함을 느꼈어요. 뭘 비참함을 느꼈냐면, 우리나라가 어제부터 관세, 이제 미국의 어떤 대미 수출 25%의 이제 관세가 적용되죠. 관세 협상을 우리가 마무리 안 됐으니까. 미국은 빨리 관세 협상하라고 하면서 백지수표 빨리 달라고 지금 3,500억 불 빨리 내놔라 이 지랄 떨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불이익이나 협상, 이면 협상이나 그런 건 없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나 산업부나 우리 정부가 버티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일본의 선례를 들으면서 미국에 계속 압박을 하죠. 일본은 너네보다도 돈 더 많이 물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줬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관세가 27%에서 15%가 되면서 뭐 일본의 도요타 캠리 자동차보다 소나타가 비싸다, 뭐 이런 연병들을 하더라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면 안 됩니까? 응?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에 우리나라 제품이 그렇게 일본의 기술을 못 따라갑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의 제품을 고급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 제네시스가 있듯이 우리가 무조건 일본 차보다 싸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우리나라 차가 내가 봐도 도요타 캠리보다 대한민국 현대 소나타가 훨씬 좋고, 그랜저가 좋고 제네시스가 더 좋은데, 뭐 관세가 10% 차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원래 관세 통과되기 전에 만약에 27,000불 정도 캠리가 있다 그러면 소나타가 한 25,000불을 하는 것 같아요. 한 2,000불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큰 차이도 안 났더라고. 한 200~300만 원. 한 200~300만 원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세가, 그러니까 도요타 캠리, 현대 소나타가 한 200만 원 정도, 한 2,000불, 2,000불? 2,000불 정도 더 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세가 일본은 15%고 우리가 25%가 되니까,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 차가 한 35,000불, 캠리가 33,000불, 이 정도 역전이 됐나 봐요. 그게 왜? 우리나라가 소나타가 더 어떤 내장재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하고, 그러면 200만 차 사는 사람들이 200만 원이 싸다라고 하면서 소나타를 살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캠리를 사러 갔다, 그러니까 소나타를 사러 갔다가 캠리가 200만 원 더 싸서 캠리를 살까? 나는 오히려 자꾸 우리나라 언론들이 마치 우리나라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나 이거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명품 하나 없는 거야. 응? 이탈리아의 뭐 프랑스, 이탈리아 수많은 뭐 메이드 인 이태리 하면 가방 하나에 몇 천만 원 받고, 진짜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맨날 수출 주도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가격 경쟁력, 연병들을 가격 경쟁력은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들을 프리미엄으로 올려갖고 가격 경쟁이 아닌 제품 경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됐나요? 언제까지 1970년대의 생각에 고정관념에 머물러갖고 무조건 우리나라는 싸게 수출해야지 많이 팔린다라는, 이건 예전에 개발도상국 때 했던 짓 아닌가요?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국가고 이제는 세계 선도적인 IT 국가의 AI 국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만의 명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나는 이런 언론들의 기사, 뭐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치 협상을 실패해서 우리나라 차보다 소나타보다 훨씬 좋은 캠리가 더 싸다, 이 의미 아니야? 우리나라 기레기들? 내가 봐도 우리나라 내장재나 우리나라의 각종 그 내부의 그 어떤 뭐죠? 현대차의 그 퀄리티가 훨씬 좋던데? 토요타 캠리 진짜 너무 허접하지 않아요? 내장재? 왜 우리가 캠리보다 비싸면 안 돼? 나는 이런 생각들이 나는 너무 천박스러워요. 무조건 일본 차보다는 우리가 싸야 된다. 싸면 잘 팔린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지. 거지 같은 새끼들아. 맨날 일본한테 소부장제나 뺏기고. 응?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상 기회가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마치 협상을 잘해서 우리보다 이제 미국의 수출이 더 많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일본은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 굴복하면서 맺었던 780조의 가량의 이 어떤 미국 투자, 이거 두고두고 일본이 재앙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이번에 트럼프에게 굴복을 해서 맺은 이 백주수표를 넘겨줬던 이 협상이 일본은 두고두고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아니 뭐하러 미국에게 3,500억 불을 4년에, 이거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이거 만약에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화가 폭락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으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달러 확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외환시장도 불안해져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불공정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차라리 계속 얘기하지만 25% 관세를 물어서라도 차라리 3,500억 불을 우리나라 대기업을 지원을 해줘서 그 투자할 돈을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어갖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오히려 살리는 게 저는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압박이 심하게 오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럼 미국의 정부 진짜 길게는 3년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3,500억 불이 486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67% 정도 돼요. 66점 몇 %예요. 그 돈을 왜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주고 미국 좋은 일을 시킵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차라리 관세 보조금 주고 우리나라 물게끔 하고 우리나라 수출업자들 지원해주고 우리 그 돈으로 우리나라 내수 그리고 제조업 살려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일본 꼬라지, 일본이 마치 협상 잘한 것 같이 떠들고 있는 기레기 새끼들, 무슨 캠리보다 소나타가 비싸면 큰일 날 것 같이 떠드는 새끼들. 소나타가 왜? 안 그래요? 소나타가 왜?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반도체든 의약품이든 니네들가 반도체 의약품 니네들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다양한 수출 판로를 한 다음에 버틸 만큼 버텨야지.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이 어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구속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였다라는 걸 느끼면, 시간이 지나면 협상력은 돈줄을 우리가 쥐고 있는데 칼은 저쪽에서 들고 있지만 돈은 우리가 아직까지 들고 있잖아. 안 그래요?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칼든 미국 강도가 돈 들고 있는 우리한테 돈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쫄아갖고 돈을 주지 않고 목숨 바쳐서 지키면요, 저 새끼들도 포기해요. 한 발짝 물러서든가.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줄을 우리가 쥐고 있잖아. 아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번에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저는 에이펙까지 버티고, 그 에이펙에서 여러 나라와 어떤 경제 협력 기구잖아요. 정상회담이 경제 협력 정상회담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좀 물꼬를 튼 다음에 다양한 판로로 미국에 의존하는 수출에서 좀 유럽과 아시아, 그다음에 어떤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수출의 판로도 좀 열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투자 안 하면 답답한 건 미국이에요. 다른 걸로 압박은 하겠지만 진짜 답답한 거는 입으로만 미국의 어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준비되지가 않았어요. 저쪽은 제조업을 30년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술자가 한 명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술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숙련된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선업을 부활시키거나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아니, 제조업을 30년간 포기했잖아. 제조업을 30년간 포기하다 보니까 기술 자체가 없어요. 버팁시다. 이재명 대통령 왜 자꾸 미국과 협상 안 하냐 압박하는 새끼들이 매국노입니다. 그쵸? 이재명 대통령 왜 지금 협상 안 하냐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국힘당이나 이런 놈들이 매국노예요. 응? 아니, 버티면 일본과 무슨 똑같은 협정을 맺어요. 응?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불안해요. 솔직히 지금 딴 데는 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데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한테 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9.5%고 국힘당의 지지율이 40.2%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에서 50.6%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요. 서울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면 서울 뺏기면 아마 치명타를 입습니다. 치명타. 왜냐면 이재명 정부의 압박 속에서 서울을 만약에 오세훈이가 수성을 한다 그러면 오세훈은 단번에 대권 후보가 돼요. 오세훈이 단번에 대권 후보가 돼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강훈식 다 아니야. 김민석 아니면 못 이겨. 진짜 내가 서울 토박이로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에서나 박주민이고 전현희고 박홍근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아무도 몰라요. 김민석 안 나오면 집니다, 무조건. 응? 다행히 김민석 지역구가 영등포잖아. 응?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잖아.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무난하게 이길 걸로 보여져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서울 토백이에요. 서울 사람들은요, 오세훈 대 박주민 붙으면요 오세훈 찍어요. 왜 그러면 여기는 점점점 집값이 서울이 퍼져나가는 게 이게 가장 국힘당이 노림수였거든요. 지금 강남 3구만 비싼 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마용성이 있고요. 거기에 여의도가 있고요. 여기는 거의 강남 수준의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고,
광진구도 위험해지고 있고요. 성수동의 집값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는 순간 굉장히 보수화가 돼요. 응? 서울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게 집값이 올라가고 집을 소유하는 순간 보수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진짜 안 됩니다. 송파는 이미 거의 강남 3구 같이 넘어가 있고요. 거기서 송파에서 옆으로 이제 번지는 게 강동이고요. 이미 강남에서 옆으로 번지는 게 사당과 동작이고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동작에서 당선까지 되죠. 이 사당과 동작이 강 건너로 번지면서 저쪽에 이제 이어지는 게 흑석동 뭐 이런 쪽으로 번지는 거, 강서구 쪽으로 번지는 거고, 다행히 강서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고, 이 강 북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잠실과 가까운 광진 이쪽은 이미 점점점, 과거에 이쪽은 굉장히 야성이 세던 지역이었어요. 거의 한 10% 이상 국힘당을 제압할 수 있는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막 오세훈이나 뭐 이런 고민정도 바꿔야 되겠죠. 이제 고민정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광진 이쪽이 추미애 장관이 오선했던 지역이에요. 여기도 점점 집값이, 굉장히 동네들은 배드타운이에요. 광진구나 이쪽을 가만 보면요, 땅값은 비싼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거기 잘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땅값은 7천만원, 8천, 6천만원, 7천만원이에요. 평당.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이 그 평당 6천만원, 7천만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목골목 찾을 데도 없고, 완전 여기 광진구는 손볼 수가 없어요. 근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국힘당스러워져요. 진짜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 있다 보니까 골목골목 차가 될 데도 없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지금 거의 광진구에서 단독주택 40평만 갖고 있어도 30억 부자가 넘어요. 진짜로. 거의 평당 7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예전에는 1억까지 간다는 소리까지 해요.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요. 근데 그게 번진 게 지금 이제 성수동이 또 여러 가지 뭐 그 트리마제 이쪽 뭐 럭셔리의 어떤 그 아파트들이 생기고 주변 상권이 살면서 여기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가고, 거기 동대문,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뉴타운이라는 것은 현주민을 쫓아내고 새로운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내년 제일 걱정되는 게, 자꾸 무슨 박주민 서울시장이니 뭐 이런 사람 물론 나올 수 있죠. 김민석 아니면 못 이겨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선거판 잘 읽는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죠.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 유리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민주당의 최악의 공척은 도봉의 안규령이라고 얘기했죠. 욕먹으면서. 민주당의 최악의 공천은 도봉의 안규령을 얘기한 것이, 공천한 것이다. 그리고 누가 공천했는지 몰라도 마포에 이지은을 공천한 거는 저건 지겠다고 한 것이다. 유삼영 진다. 이지은 진다. 안규령 진다. 다 깨졌잖아. 그것만 해도 세속이거든. 기본적으로 서울 사람들은요, 정당도 보지만 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게 자부심이에요. 우리 지역구에 국무총리 왔다. 진짜로. 응? 안규령 씨나 안규령 대변인이나 이지은 위원장이나 유상현 위원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공천했는지 몰라도 서울의 승리를 몰라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진짜로. 응? 노웅래 날리고 얼마든지, 노웅래는 여러분들 그래도 4선의 중진이 계속 민주당에서 마포 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럼 노웅래 여러분들 날리고 그에 걸맞는 중진급을 거기 떨어뜨렸으면 무조건 마포는 이겼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어이없는 게,
지금 그 인재근 의원이 그 도봉 있죠. 거기는 민주당이 한 번도 거의 뺏긴 적이 없는 지역을 이번에 안규령이 나가서 진 거예요. 그냥 민주당은 분위기 좋다라고 해갖고 그냥 내 사람들 챙기느라고 공천을 마구 해버려서 그래요. 나 절대 그렇게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응? 여러분들 봐봐요.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 5선을 서울에서 했어요. 남양주 가잖아요. 왜 됐을 것 같아요? 인지도로 되는 거야. 응? 인지도로 되는 거야. 추미애 같은 사람들 남양주에 여러분들 하남에 연고도 없고 그러잖아. 추미애 장관이 하남에 연고도 없고 그러지만 인지도가 있잖아.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대표, 자기 지역에 오면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온 것 같은 거야. 응? 그래서 이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서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응? 진짜 서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끼리나 좋은 사람들 생짜 초짜들을 꽂으면요 자기 지역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역 무시했다라. 박찬대는 그냥 인천지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나 박찬대 알죠? 서울 사람들 박찬대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아직도 서울시장 하면요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해서요. 김민석이는 예전에 왜 제가 김민석을 추천하냐면 김민석은 30대 정치에 들어와 갖고 미래의 대통령 후보라고 보수에서도 평가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김민석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세훈을 이기려고 그러면 김민석은 30대부터 미래의 대통령감이라는 소리를 서울 시민들은 다 생각했어요. 응? 지금은 제가 보면 오세발이 꺾을 사람은 김민석밖에 없어요. 진짜로. 추미애도 안 돼요. 서울시장. 추미애는 서울에서 반감이 너무 커요. 서울은 여러분들 센 사람보다는 뭔가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진짜로. 서울 사람들은 좀 특이해요. 이 서울 사람들 인구 중에 호남 인구들이 많이 차지하고도 있지만 반대로 경상도 인구 전국에 올라왔던 다양한 팔도의 어떤 시민들이 다 있잖아요. 서울에 정착하신 분들. 저같이 토종도 있지만 서울은 인지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제 말 이해하죠. 서울에 지금 거주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 말 아마 되게 공감될 거예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누구 전 장관 나왔다? 우리 지역 그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우리끼리 민주당에서 센 발언하고 유튜브에서 스타 이런 애들 나오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안규령이었던 거예요. 안규령 뉴스공장이나 이동형 TV에서나 알지 서울 시민들이 누가 합니까? 응? 그러니까 거기에 김용태한테 깨졌나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이지은 총경 갑자기 마포 집가 마용성이라고 하면서 나름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새파랗게 무슨 경찰하던 애가 여기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봐요. 서울 시민들은요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판검사들이 나오면 되게 선호해요. 진짜 서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김재섭한테 졌나? 나는 동작은 대패할 줄 알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송영길 의원 옛날에 서울시장 나온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더블 스코어로 진다 그랬어요. 진짜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지은 변호사지만 경찰 출신이잖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때 서울시장 송영길 나온다고 할 때 아유 참 미쳤다.
아이고 그러면서 저 강원도지사나 이기로 갑시다 그러면서 저 이광재 응원했던 거예요. 진짜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박원순 시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당선됐는지 아세요? 인지도도 없으면서 안철수 덕이었어요 사실. 안철수의 신선함이 바로 박원순 손을 들어줬던 박원순 그 당시에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이랑 단일화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에 50몇 프로였어요 지지율이. 박원순이 8%였어요.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양보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안철수가 손들어준 박원순이가 그때 박원순 시장이 그 인지도도 없고 그랬는데 그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에게 단일화를 하면서 그때 확 번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은 무조건 대권 후보급 나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그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가 인구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서울은 상징적인 게 있어서 다행히 김민석 의원이 지역구가 영등포거든. 무조건 서울 사람들은 대권 후보 싸움을 보는 거예요. 대권 후보 싸움을 보지 서울시장 잘할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청래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청래 의원님이랑 친하고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정청래를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은. 서울 사람들은 정청래를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민주당의 당대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 송영길 같이 그냥 호남의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의 당대표 정도로 보지 정청래를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영길이가 나온다 그러면서 알박기 하기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경화 장관이었어요. 강경화 장관. 좀 뭔가 장관 출신의 신선함, 좀 레벨이 높아 보이는 사람.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생각을 했는데 송영길이가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주고 자기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먼저 알박기를 해버리니까 다들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욕을 먹더라도 제가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왜 송영길 응원 안 하냐? 시발 뭐 선수 뭐 엔트리부터 잘못 짜놓고 무슨 서울시장 내가 평생을 서울 살았는데 송영길 내밀어 놓고 무슨 이길라는데 그래서 악담을 한 게 아니라 더블 스코어로 진다 그랬어. 물론 그때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국힘당이 우세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다음에 총선 때는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공천만 조금만 그러니까 수박들을 날린 다음에 투입한 게 잘못됐다는 거야. 제 말은 이해하세요? 수박들을 잘 날렸어. 노웅래도 잘 날리고 인재근이도 잘 날리고 다 잘 날렸어. 근데 좀 이길 만한 사람들을 넣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열받는 게. 수박들 잘 정리해놓고 그 자리에 좀 잘 챙겨 넣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내 눈에만 한 7, 8군데인데.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정세균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이제 뭐 나이 먹었고 뭐 힘있겠어. 그런 사람들 뺏길 것 같으면 그런데 투하해갖고 의석이라도 확보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었잖아. 아니 정세균이 무슨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저는 정세균 총리 뭐 여러분들은 뭐 수박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항상 범친노로 해갖고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릴 때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급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투입됐다 그러면 이길 확률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정세균 총리도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출마 안 하지. 정원호 구청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죄송한데 제가 국회의원 민주당 171명도 다 모르는데 그 구청장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제 말은 꼭 집어서 여러분들이 정세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공천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민주당이 뺏기지 않을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내년 서울시장은 진짜 이게 왜 그러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를 들어가. 그래갖고 사사건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오세훈이가 내년 서울시장 만약에 삼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확고한 대선 후보가 돼버리거든. 어쨌든 우리 민주당도 현재는 제 눈에는 김민석밖에 안 보여요. 현재 제 눈에는 김민석밖에 안 보이는데 좀 좋은 후보들이 좀 발굴돼 갖고 아, 저 사람이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수는 알죠. 하여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김민석과 경쟁할 좀 급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세훈 잡으려고 그러면 김민석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바지가랑이를 잡고라도 김민석 끌어낼게요 제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